안녕하세요. 오늘 2부 발제를 맡은 주디장 이민 전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뉴저지 소망 장로교회 장로이기도 하며 이민자 보호교회 법률 타스크포스 멤버로 2018년부터 참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저의 슬라이드를 좀 같이 나누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자, 오늘 발제를 통해 약 10분간 이민자 보호교회가 출범하게 된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보교가 지난 4년간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했던 활동들과 앞으로의 4년에 대한 예상에 대해 각각 5분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에 10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우리 미래에도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누는 내용 중에 혹시 개인적인 소회와 평가가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 개인의 의견이고 이보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디스클레이머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자 보호교회는 2017년에 출범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지난 행정부의 극심한 반이민 정책과 인종차별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상반기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국이 불법 이민, 불공정한 국제거래로 희생당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세웠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이민 단속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화면은 상반기 리스트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죠. 일단 날짜를 보시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1월 24일부터 쉴 새 없이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1월 24일에는 Enhancing Public Safety in the Interior of the United States. 자, 미국 내 공공안전을 높인다라는 제목은 그럴듯하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반이민 국민 감정 조성과 이민 단속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민국 직원을 10,000명을 고용하여 서류 미비자의 범죄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매주 업데이트해서 대중에게 공개한다. 그리고 로컬 폴리스는 서류 미비자를 체포 구금하게 하라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5일에는 국경 강화와 이민 단속 강화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사인했고요. 27일에는 Protecting the Nation from Foreign Terrorists, 소위 무슬림 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9.11 주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빠지고 애매한 중동 국가들이 리스트가 된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2월 9일에는 Crime Reduction and Public Safety라는 내용으로 역시 제목은 범죄 감소와 공공안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민 단속이 목적입니다. 마약 밀매, 불법 이민 및 폭력 범죄를 한 그룹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이민과 강력 범죄를 동일시하는 정서를 조성했습니다. 또 같은 날에는 초국적 트랜스내셔널 범죄 조직 및 국제 인신매매 방지 행정명령을 사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 이민국이 포함되어 있는 부서죠. 120일 안에 새 정책을 가져오라는 행정명령으로 역시 이민자는 범죄자다라는 그런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한 결과가 되었고요. 4월 18일에는 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는 행정명령을 사인했는데 이 행정명령은 특별히 H-1B 비자 프로그램을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아주 캐치한 슬로건으로 효과적으로 민족주의 어필하면서 합법 이민 단속을 정당화했습니다. 이 모든 행정명령에서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죠? 네, 제가 중요한 월드에다가 줄을 좀 쳐놨는데요. 범죄, 국경 문제, 안보 문제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를 전폭적으로 앞으로 내세워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민과 범죄를 동일시하는 정서를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통계와 리서치 자료를 보면 이민자의 범죄율은 미국의 범죄율보다 상당히 낮으며 또 미국이 특별히 이민 문제로 위기 상황도 전혀 아니었는데 출범과 동시에 이민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목적이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었겠죠. 같은 맥락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랠리에서 꾸준하게 이민자를 디휴머나이즈하는 화법을 사용합니다. USA Today 신문에 따르면 predator, 약탈자, invasion, 침략, 외국인, criminal, killer, animal, 즉 동물과 동일시하는 이런 단어들을 213번 사용했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신문에서 발표한 적이 있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민간 교도소를 대폭 늘렸습니다. 70% 이상의 구금자들이 민간 교도소로 배정되었는데 디텐션 인구가 늘어나자 시설이 모자라 과밀 현상과 위생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침구가 없어 알루미늄 포일을 덮고 있는 모습, 공간이 없어 순서를 만들어 차례대로 수면을 취하는 모습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외에 식수와 비누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리포트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리조나의 마리코파 카운티에서는 텐트시티라 불리는 야외 감옥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법정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반이민 운동가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인 조 알파요라는 셰리프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하면서 이 텐트시티가 내셔널 뉴스가 되었었죠. 이 조 알파요라는 셰리프는 서류 미비자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민권자인 히스패닉계 시민까지 레이셜 프로파일 했고 또 이렇게 야외 감옥을 만들어 수감자들을 120도가 넘는 아리조나 여름 날씨에 방출시켜 수감자가 사망하는 사태도 여럿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본인은 이를 컨센트레이션 캠프라고 자랑스럽게 부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국 곳곳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이외 잘 아시다시피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대대적 레이드가 직장은 물론 집까지 집행되어 동포 사회에서는 불안해 직장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는 사례들이 생겼었고요. 다카 폐지 움직임도 시작되었고요. 특별히 공분을 일으킨 것은 Zero Tolerance Policy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서 난민을 막겠다는 계획을 갖고 부모와 어린 자녀들을 분리시킨 일입니다. 이때 5,5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분리가 되었는데요.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2018년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로마서 13장을 성경에서 인용하면서 이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자, 과연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1절, 2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1960년대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께서도 버밍햄 감옥에서 온 편지라는 저서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을 위반하고 다른 법률에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습니까? 정답은 법의 정의와 부당이라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은 위반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지난 행정부 시절에 합법 이민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이민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대로 이민을 막는 새로운 정책과 지침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이민 수속 기간을 대폭 증가시켰고 기각률 또한 높여서 결국 합법 이민이 4년간 50%로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저는 교회에서 신앙 커뮤니티 안에서 성장했는데 삶에서 가장 큰 신앙적 도전을 지난 4년간 경험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불의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를 범죄자, 동물로 표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나치 독일을 연상했고 그런 대통령과 이 모든 비인도적인 정책을 성경에서 뽑아낸 예로 정당화하는 기독교 리더들 앞에서 나치 정권을 지지한 기독교 독일 신앙운동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위기감과 혼돈 속에서 과연 크리스천다운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던 중에 2018년에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를 만났습니다. 이보교는 이미 서류 미비자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해 센터 교회를 설립하여 기초틀을 세웠고 반이민 정책의 충격을 완화시킬 법률 태스크포스를 기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교단과 개인적인 신앙의 차이와 또 상황을 떠나 우리가 이보교라는 이름 아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긍휼함으로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사랑의 불씨로 이민자 보호교회는 이미 이웃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시카고의 120여 개 교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민국의 단속과 체포 그리고 추방에 직면한 서류 미비자들에게 피난처를 구축하였고, 이민자 보호 핫라인을 구축해서 24시간 동안 법률적 조언을 해왔으며, 위협적으로 쏟아져 나온 반이민 대통령 행정명령, 이민국 지침, 이민 동향을 분석하여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들의 세미나와 커뮤니티를 향한 소식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고, 심포지엄을 통해 인종차별 공적 부조, 이민자의 권리와 이민국의 체포와 단속에 대한 대처 정보를 나누며 교회의 커뮤니티를 향한 역할과 커뮤니티를 지키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이웃을 위해 사회복지교회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주택,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를 함께 배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시스템을 시도하고 발전시켰으며,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로 이웃들의 삶의 터전과 비즈니스를 닫아야 하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한인 소상인과 실직자 지원 TF 핫라인을 열고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이보교 타스크포스 멤버들은 첫 해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보교는 사무실도 직원도 펀드도 없습니다. 그냥 멤버 교회들과 멤버 개인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타스크포스 모임을 통해 우리가 도와야 할 일, 해야 할 일에 결정되어 선포하고 첫 발을 내디디면 어디선가 지원 자원자와 기부와 기도와 헌신이 따라와서 모자람 없이 잘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4년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활동 이상 중요한 것은 이보교가 첫 발을 내딛고 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갈망하던 크리스천 동역자들이 동참할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교회들과 교우들, 각 지역 교회 협의회와 목사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전시회와 작은 콘서트로, 귀한 재능으로 이보교 활동을 후원하는 많은 이웃들의 가슴에 목소리가 있었고, 배고픈 이웃을 위해 영업장의 물품을 조건 없이 지원해준 비즈니스가 있었고, 우리의 활동을 글로 영상으로 지면으로 커뮤니티와 소통하게 도와준 언론 매체들이 있었습니다. 자, 2021년에는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친이민 정책 및 인종 문제를 타파하는 임용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그에 발맞춘 사회적 현상은 결코 지난 4년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반이민 감성은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도 존재했으며 유색인종과 소수그룹에 대한 혐오는 시대와 상관없이 존재해 왔으니까요. 미국 노예 해방 선언문이 언제였죠? 186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00년이 지난 1960년대에도 인권운동과 노예해방운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60년이 지난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며 경찰의 무릎 아래 질식사를 당했습니다. 또한 지난달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에서 1938년 나치의 홀로코스트의 시발점이 된 수정의 밤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과연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은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복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약대로 대통령 취임 첫날에 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는 포괄적인 법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은 첫날이라는 점에서 또 그 규모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이번 행정부는 이민법안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법안은 이민 시스템에 인류와 미국의 가치를 복원하자 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노동시장을 보호한다. 둘째, 스마트 시스템으로 국경을 보호한다. 셋째, 난민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다. 먼저 시민권 취득의 경로는 새롭게 두 개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단기 체류 신분을 허락한 후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다시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쓰여 있지 영주권을 발급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조건을 갖추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는 구체적인 법안을 기다려야 합니다. 드리머,
TPS, 외국인 농장 노동자들은 몇 가지 자격 조건을 갖추면 바로 영주권 획득을 가능하게 하고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합니다. 이 또한 어떤 자격 조건이 제시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구제 법안은 또 다른 인도주의적인 안건과 미국 경제 발전을 위한 안건들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이들 중에도 과거 미국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가족이나 인도주의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위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오버스테이가 6개월 이상이 되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 되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입국 금지 조항 때문에 오히려 많은 불법 체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입국 금지 조항을 제거합니다. 국가별 비자 쿼터를 폐지합니다. 만일 국가별 비자 쿼터만 폐지한다면 이민자들은 모두 똑같이 수년의 적체 현상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책임한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안에는 동반가족을 비자 카운트에서 면제하여 전체 비자 발급수를 늘리고 또 이민국 수속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비자들을 불러 모으는 등 전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제안들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어 좀 밸런스가 될 것 같은데요. 참고로 지난 20년간 사장된 미사용 영주권 수는 50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유학생분들에게 또 관심이 있을 만한 조항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템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이 보다 쉽게 미국에 남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선거 캠페인 당시 제안은 박사학위 소지자였는데요. 이번 법안에는 박사학위 및 석사학위 소지자인지 아니면 박사학위 소지자인지 어드밴스 디그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데요. 한국인에게 특별히 유용하고 또 뛰어난 인재를 키우는 데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능력을 미국에 남아서 발휘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H-1B 배우자로서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허가증을 받지 못했던 배우자들에게 이제는 취업허가증을 발급하고요. 자녀들이 21살이 되어 부모 케이스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장벽 대신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도입해서 국경 밀반입을 막고 범죄 조직을 단속합니다. 실제 리서치 결과 장벽보다 드론과 같은 스마트 테크놀로지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스터디가 있습니다. 또 중남미 난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4년간 $4 빌리언을 투자하고 중남미의 난민 신청 수속센터를 설립하여 수속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국경 도시에서 이렇게 초밀집 현상이 되는 것을 막는 그런 안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과거 시도되었던 포괄적 이민개혁안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야심찬 내용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하원이 뜻을 같이 하기에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노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규의 법률 타스크포스는 새 법안에 대해 민첩하게 분석하고 교회 네트워크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돕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고 법안 통과 이후 해당 서류 미부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연방 의원들과의 미팅, 법안 내용 설명회, 무료 상담, 다카 드리머 모임 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한 예배와 기도회, 타인종 이민자 단체들과 회의 및 집회 참여,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한 사회복지교회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한인 소상인과 실직자 지원 TF 핫라인으로 꾸준히 돕고자 합니다. 몇 년 전 터키 해변가에서 발견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소년의 죽음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당시 이 사진을 보고 저한단의 묵상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이다.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묻지 마라. 종은 그대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니. 지난 4년의 눈사태와 같은 반이민 그리고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 감사할 점은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개개인 안에 쓴뿌리를 직시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모범적 소수민족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안주하고 있던 이민자들이 불의에 눈뜨고
가슴이 타오르는 경험을 했다는 것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새 행정부가 들어섰으나 그동안 쌓이고 터져나온 이민자와 유색인종 혐오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새 행정부와 함께 이복의 역할은 포괄적으로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의 귀한 발제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께서 이복교 지난 활동을 나눠주실 때 이복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이민 명령으로 굉장히 긴장감 있었고 때로는 전투적인 그런 마음으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매주 금요일마다 태스크포스 임원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행복했었던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발제 감사드리고요. 우리 변호사님의 발제에 대한 논찬을 최영수 변호사님과 이창환 변호사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최영수 변호사님은 뉴욕 이보교 태스크포스 법률 자문위원이시고 또 시민참여센터 뉴욕 법률대책위원장으로 섬기시고 계시고요. 이창환 변호사님은 2004년부터 시카고 이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시카고 이보교 TF 법률위원으로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최영수 변호사님께서 논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강창호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동력하고 계신 우리 장 변호사께서 지난 4년의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시작 배경과 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장 변호사님 함께해서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오늘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논찬을 받게 된 이민자 보호 네트워크 법률 TF에서 함께하고 있는 최영수 변호사입니다. 항상 지나온 여정을 반추해 보는 것은 논리적일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논찬이라기보다는 우리 장 변호사님께서 발제한 것에 좀 부연을 해서 지난 4년간 함께한 여정에 대해서 이복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느낌하고 이복의 의미 그리고 이복교가 여러분께 향한 작은 바람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장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1월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치밀하고 철저하게 추진된 반이민 정책들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던 한인 커뮤니티의 도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있는 서류 미비자들은 물론이고 한인 영주권자 그리고 시민권자도 반이민 정책 때문에 정책들에 의해서 알몸으로 노출돼서 유례없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 도전에 선지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할 이웃을 향한 교회의 가치를 생각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커뮤니티를 걱정하고 있었던 시민참여센터의 시민운동가와 변호사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한인 커뮤니티와 우리의 이웃이자 형제자매인 이민자를 지키기 위한 작은 여정이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 15명 이상의 이민자 보호교회 태스크포스 동력자들이 한 주도 그러지 않고 지난 4년 동안 112번이라는 숫자가 참 많은데요. 112번을 만나서 반이민 정책에 대한 중요 이슈도 논의하고 그리고 교회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 땅 이 미국에 살면서 이 시대가 우리 이민 커뮤니티에 주는 도전의 길목길목에 서서 커뮤니티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워싱턴 의회 앞에서 그리고 때로는 맨하탄 어느 광장에서 그리고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에서 다카 드림이들 곁에 있었고요. 그들이 지치지 않게 기도하고 꿈이 노래했던 뮤지컬로 꿈의 전시회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늘 마음과 행동을 희망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몰린 이웃을 위해 뭐 주택, 의료보험, 사회보장을 함께 배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도하고 발전시켜 봤습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창궐로 이웃들이 힘들어했을 때 장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한인 소상인 실주자를 위한 TF 한라인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커뮤니티를 향한 소식지도 발행을 해서 좋은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보교 네트워크는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만 머물지 않고 외롭게 60년간 끝나지 않는 싸움을 싸고 있는 흑인 인권들 운동에 블랙 라이브 매터에도 동참을 해서 함께 거리에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억울한 흑인의 죽음 앞에 한 형제로서 슬퍼하고 또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억울한 흑인의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이민구치소에서 추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도 없이 자궁수술을 당해야만 했던 가이아나 여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나서서 치료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행동했던 4년의 예정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산을 받쳐주고 손을 내밀어줬던 많은 동력자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계셔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돌이켜보면 가슴 벅찬 여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시민단체가, 변호사들이 함께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마음을 쓰고 곁에 서 있고 행동하는 이민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일상의 울타리를 깨고 현장으로 나와 그들과 손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걸어서 평평하고 바른 오솔길을 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은 그 잡초와 격과지가 많은 험한 길을 걸어가려고 아마 애썼던 거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민자 보호계의 발자취는 이웃을 향해 교회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행동하는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던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보교 활동이 교회와 커뮤니티와 더 많은 나눔과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믿고 있습니다. 따뜻한 가슴과 변치 않는 커뮤니티에 대한 열망과 일정과 믿음, 그런 배낭을 지고 우리는 좀 더디지만 함께 천천히 묵묵하게 이보교의 이름 아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민자들이 차마 우러내지 못한 눈물을 함께 기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이 혼자 있지 않다고 함께 외치려고 합니다. 함께 비를 맞고 가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비빌 언덕을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고 형제이고 자식이고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내가 밟고 사는 이 땅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이 나라를 바쳐온 주춧돌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이 여정 위에 그리고 이민자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미국의 꿈을 꿀 수 있게 함께 해 주시기를 이보교의 식구 한 명으로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창환입니다. 이 전국 심포지움에 함께해서 더더욱또 논창까지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리장 변호사님 그리고 최영수 변호사님이 지난 이보교 4년 정말 이민 변호사로서 또 많은 태스크포스 역할로 하면서 지금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발제 내용도 정말 감동이었어요. 신앙인으로도 그렇고 또 변호사로서도 그렇고 저는 시카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지금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변호사님의 주리장 변호사님의
그 내용을 넘어서 이게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사실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이 기대도 가지고 있고 정말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대와 희망이 정말로 실현되어서 우리들 곁에 오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돌이켜보면은 이민개혁, 1986년 레이건 정부 때에 엠네스티 대사면이 있었고 1996년과 2000년도에 245I라는 그런 한시법에 따른 구제법안이 있었어요. 이제 대사면 이후에 어쩌면 36년 만에 사실 1100만이 넘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영주권, 어쩌면 또 그 나아가서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항상 좋은 어떤 소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정확하지 않는 정보로 이 사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사실은 많아요. 실제로 다카가 2012년도에 오바마 행정부 때 나올 때 물론 그것은 행정명령이었지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구제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피해를 본 경우도 있었고 또한 245I 조항이 나왔을 때 96년과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은 사실 지금 당장 그러니까 다음 달에 또는 2달 후에 석 달 후에 어떤 뭔가 결과가 나와서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서류 미비자들이 다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아시다시피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 있는 거고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이 통과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또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루어지려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하원과 상원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심지어 얼마 전에 유튜브에 어떤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범위도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이제 몇 달 후면 모든 불체자들은 다 구제된다더라 라는 현혹된 말에 절대로 속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경고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위에 계신 이웃들을 잘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경우들 또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도래했다고 생각은 들어요. 이제는 1100만의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으로 신분을 가지고 또 시민권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많은 케이스를 봤을 때 다카 피해자들, 다카 수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았죠. 이제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각자는 주위의 분들도 좀 돌봐주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이 이때에 새로운 행정부에서 나와서 시행이 됐을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곁에 있는 누구도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최영수 변호사님, 이창환 변호사님 귀한 논찬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와 논찬을 우리 변호사님들이 다 하셨네요. 제가 이보교 시작하면서 변호사님들이 정말 자기 시간 다 헌신하시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정말 가족 같은 마음으로 또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모습들을 제가 봤잖아요. 4년 동안. 너무나 진심으로 정말 수고와 그 섬김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실 것에 제가 미리 감사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안 계셨다면 이보교가 아마 이렇게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건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주지환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현재 전체 서류 미비자 숫자가 약 1,100만 명이고 그중에 한인 동포 숫자가 2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저희가 다니는 교회의 교우들일 것인데 목사로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교회 내에서 신분 문제로 고통받는 서류 미비자 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주지환 변호사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목사님으로서 어떻게 도우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리더십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슈를 신는 기분으로 그 입장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민 목회에서 이민 교회에서 참 어려운 거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고,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도 모를 때도 많은데 그것에 따라서 한 성도님이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께서나 리더십에서 좀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로 이보교와 함께 어떤 그런 소식지를 나눈다던가,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또 이렇게 소식지로 만들어내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보를 나누고 그분들이 정보를 받고 또 저희가 이렇게 무료 상담 같은 핫라인도 갖고 있으니 그런 기회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